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문학 비책이고요. 상고시대 첫 번째 시간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무도화가라고 나왔는데요. 고대 가요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상고시대라는 그 시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고시대 시대 구분은 언제부터냐? 원시 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 때까지를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상고시대의 작품들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운문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종합 예술이 이제 집단적인 성격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고요. 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의 숭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그 건국의 신성성과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건국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신화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설과 민담이 생기면서 쭉 발전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상고시대에는 배우게 됩니다. 작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중 첫 시간 가장 오래됐다는, 현존하는 최고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뭐가 중요하냐면, 집단 가요에서 서정 가요,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무도화가, 이 공이라는 거는 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서 님은 누가 되냐면 이제 백수광부가 됩니다. 백수광부. 이 백수광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머리가 센 미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사랑 대상이 되는 거죠. 님. 여기서 님이라는 거, 백수광부를 가리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적 화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여기서 물은, 여기 일행에서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사랑을 상징합니다. 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해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 애원하고 있는 거죠. 자,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넜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행에서의 물은 뭐가 되냐면 이별을 상징합니다. 초조하죠?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님이 건너니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신, 여기서 물은 뭐를 상징하냐?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아주 슬픈 마음, 비애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신님을 어이할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화자의 심리가 집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감정이냐면 슬프지만 탄식, 그리고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행에서의 감정은 탄식의 감정이다라는 거죠. 결국 님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고대 가요다, 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고조선 시대 때인데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부인데요,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고요, 술병을 물에 끼고 이제 막 물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막 뒤따르면서 가지 마세요 했는데 그 미친 사람이,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공후라는 악기를 탁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노래 부르고 나더니 그 여자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어요. 그래서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노래 가사를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광리자고의 아내가 또 공후로 다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전해졌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게 개인의 노래를 배웠고요. 나를 가보죠. 나에서는요, 이제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자,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거부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북이는 어떤 존재냐? 거북이는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거북이는 굉장히 신령스러운 존재다. 거북이는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거죠. 거북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의 목적이에요. 거북이를 부른 목적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것, 여기서는 명령을 하고 있죠. 무엇을 내놓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거북이 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 머리를 잘 생각해 보면 거북이의 머리가 뭐와 비슷하냐면 남자의 성기와 비슷합니다. 남자의 성기와 비슷하다는 소리는 생명의 근원이죠. 남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면서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즉 임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어놓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가정하죠. 뭐한다? 구워서 먹으리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협이 나타나고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주술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지가 같은 경우는 그 배경설화가 또 있죠. 배경설화가 있죠. 뭐 어떤 배경설화가 있냐면, 그 김해에 구지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구지봉으로 몰려가니까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 사람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9명의 구관들, 이제 추장이죠 그 당시에는. 예,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와 있는 이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구지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이곳에 내려와서 너희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이 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받으니까 추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정성껏 빌고 노래를 부르며, 거기서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니까 하늘에서 황금알 6이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중에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수로다. 그래서 가야의 시조죠. 가락국의 시조가 되는 거죠. 정의를 해보면 요거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자, 옆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작품 개관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어떠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고대 가요이고 한혁씨가 서정시라는 거죠. 서정시라는 건데, 이 나에 있는 구지가 같은 경우는 집단가요라는 거, 서사적 집단가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개인의 노래고 가는, 나는 집단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요, 주술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노동하면서 부르고 주문을 부르면서 했던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 현존하는 최고의 서정시가 이고,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에서 구지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해진 최고의 집단 무효이자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라. 가락국 건국신의 삽입된 노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으로 가시면 황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
예, 황조가를 살펴보시면 이 황조가도 서정시인데요. 유리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저기 고구려의 이대왕 황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훨 나는 저 꾀꼬리라 그랬어요. 암수가 정답게 논인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훨훨 난다라 그랬죠? 자, 훨훨 나는 저 꾀꼬리라 그랬죠. 꾀꼬리 암수가 정답게 논인다. 이것은 선정. 선경이네요. 미안하네요. 선경. 먼저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암수가 정답게 놀아. 여기는 플러스죠. 그런데 외로울사 이내몸. 외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정소예요. 시적 화자의 정소. 이내몸은 니와 함께 돌아갔고, 돌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대조를 이루죠. 결국 꾀꼬리는 화자와 처지가 대조되는, 처지와 대조되는 소재예요. 그러면서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더욱더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로울사 이내몸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뒤는 뭐가 돼요? 후정이 되겠죠. 후정이 된다라는 거. 외로운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먼저 경치를 이야기한 후에 정서를 이야기한다. 선경 후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꾀꼬리에 대한 소재의 의미를 묻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설화가 있죠. 유리왕이 관련된 이야기. 유리왕이 그 왕비가 있었는데 송씨가 죽어요. 죽고 나서 두 여자를 계비로 맞아들이는데 하나는 골천 여자 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인, 한나라, 중국 한나라 여자 치이였어요. 화이하고 치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왕이 기산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갑니다. 그때 화이하고 치이가 굉장히 심하게 다퉈요. 그런데 그때 화이가 치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중국 여자가 왜 천한 계집의 몸으로 무례하게 구냐라 그래서 치이가 완전히 삐져서 돌아가 버렸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이 그것을 알고 말을 달리 쫓아갔지만 치이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혼자 돌아오는 길에 쌍쌍이 놓는 꾀꼬리를 보고 이 노래로 외로움을 읊었다라는 게 바로 황조가의 배경설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3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 푼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꼭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